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나갑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목소리였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 관련해서 일부에서 들어보고요. 야당들이 보는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 부결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명예회원권 가지신 거 있습니까?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골프장이죠? 그 골프장이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입니다. 3부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문대림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다 판단하시겠죠. 제가 인격성이 부족한 거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드리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잔인한 폐륜 행위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자꾸 이용해 먹으면.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방금 들으셨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모시고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원래 그 마지막에 국벤져스 시간 1부 마지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을 당겨서 이정미 대표하고 이야기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 개헌안 부결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결 종족수 미달로 투표가 되지 못했죠? 네, 그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불성립. 네. 예, 그러니까 192명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114명만 했다. 네. 민주당 의원만 나선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도 본회의장에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 자리에서 일단 이번 그 대통령 개헌안이 예. 이 상태로 표결에 들어가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냥 부결될 수밖에 없는, 불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이번에 불성립되고 나서 더 이상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를 해 주시면 그 안 자체를 국회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그 틀을 가지고 국회에서 좀 더 합의된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여당 지지자들,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다 함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던데요. 네, 그걸 그렇게 싸잡아서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일단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 지난 5월 달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드루킹 특검 때문에 농성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회 안에서 개헌안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그 대통령이 낸 안만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안은 좋은데 통과는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안을 좀 잘 살려서 국회에서 조금 더 합의해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날 그 개헌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한 평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개헌안 논의도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가 그런 형국이 됐던 것이죠. 선거 끝나고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6월 동시 개헌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그 개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진행돼 왔던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리고 갈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개헌안에 대해서 그 헌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갈등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개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동시 개헌이 안 된다면 6월 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선거 직후에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죠. 그 정의와 평화의 모임 생각도 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같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됐죠?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28일 날 원래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28일 날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되고 28일 날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불발돼 버리게 됐고 그래서 6월 달 임시국회에는 또 소집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은 추진되지 않는다면 권선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6월 달 동안 또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그 앞에 홍문정 염동열 의원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고 정의당에서 또 여러 명이 또 민주당 비판할 목소리도 냈어요. 네. 이 건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그날 좀 황당했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사실 표결하러 가면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 그랬더니 이제 심상정 전 대표께서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찬성표를 찍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고 채용비리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염치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많은 숫자가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아마 그 민원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의원들이 그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걸 확인을 했죠. 15 플러스 알파, 20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서. 근데 이거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같은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염동열 의원의 표결 같은 경우에는 90표가 약간 넘었기 때문에 다른 야당에서도 꽤 반대하는 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당도 선대위가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셨습니까? 네. 그럼 결과에 대해서 또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의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목표로 하고 있는 제1야당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쉬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근데 사실 21대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의석수로야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치를 계속 갖고 가겠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을 능가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자신들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 방향, 개혁의 발목을 계속 거는 이런 방향이 국민들한테 더 이상 동의를 얻기가 어렵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꼭 1등이 아니어도 전체 투표율이 정의당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정의와 평화의 몸에 얘기했는데 지금 교섭단체 구성하고 시간이 좀 흘렸죠? 네.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 한 달 동안 의사 일정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외부 평가라고 할 것도 없겠네요. 교섭단체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는 좀 적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 왜 국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정미 대표하고 조금 길게 얘기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입니다. 네. 네, 이거 지금 한노위 간사로 선임되셨죠. 네, 국회.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이거? 오늘 저녁 9시에 법안 소위가 또 잡혀 있습니다. 아, 끝나고 또 가셔야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작년에 16%, 올해도 두 자리 숫자, 내년에도 두 자리 숫자 이렇게 3번 정도로 올려야지 이제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을 16% 올리고 나서 재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보수 야당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자신들의 공약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 푼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겠고 재계의 반발은 그리고 보수 야당의 반발은 누그러뜨려야 되겠고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내에 현재 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전체 총액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여임금을 포함시키면 그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한 달에 160만 원 안팎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뭐 상여금뿐만이 아니고 그 식대하고 숙박비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달에 그 보통 아까 얘기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충 1년에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상여금으로 낮은 임금을 상쇄시키고 있고요. 한 10만 원 정도의 식대 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저임금에 싹 다 집어넣게 되면은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 6년 동안 최저임금이 아무리 두 자릿수로 오른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노동계 입장은 산입 범위를 상여금, 식대 뭐 하나도 넣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은 뭡니까? 상여금까지는 넣자 이겁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좀 강력하게 상여금이라도 넣어서 산입 범위를 결정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에서 일정한 또 반발도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오늘 이제 법안 소위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이 안이 다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그저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사 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사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충분히 얘기를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여금, 뭐 차비, 식대, 숙박비 다 포함해서 이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복리후생비까지 다 넣자. 민주당에서는 상여금만이라도 그러면 넣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 저임금 노동자들 상여금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여파를 생각해서 조금 그 이해 당사자들과 더 숙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국회로 왔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이 제도 개선, 그러니까 16%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그러면 결정해 다오 이렇게 국회로 넘긴 건데 최근에 최저임금 심의위원들 구성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서 그저께 이제 경총
노총이라든가 사용자 단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러한 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으니 여기서 조금 더 우리에게 얘기할 시간을 주면 제도 개선과 인상 요율을 함께 좀 논의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본다는데 한번 맡겨보고 정 안 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그러면 투쟁하는 것은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일단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상여금 넣는 거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오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장을 내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아니 요즘은 인터넷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투쟁하는 거 보면 비판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저렇게 하는지를 좀 잘 안 살펴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직격탄일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많이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조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조직돼 있지 못한 많은 그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싸운다는 점에서는 좀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의당은 이렇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공약 최저임금 10,000원 했습니다만 네. 반발에 대기업이나 보수야당의 반발에 밀려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 같은 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그래서 문의는 2자릿수로 인상하지만 실질적인 상승 효과 부담은 기업에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 산입이 들어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너무 좀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데 사실 당시 5개 대통령 후보 모두가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모두가 2020년대까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뭐 한 푼도 못 올린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입법안들을 지금 한 건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한 푼도 안 올려준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최저임금 문제로 다시 집착하게 된다. 한마디로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소자영업자들 걱정이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예. 팟빵 앱으로 오미경님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 월급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하지. 예.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기업 사람들은 그 월급 갖고 안 사니까요. 네,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1부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서 이정미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은 불발됐다. 네. 근데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던 거였지 않습니까? 예상은 됐었죠.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표결이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산이 되는 건 무산이 되는 건데, 그래도 좀 성의를 보였으면 했어요. 근데 성의가 일단 없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도 6명이 불참을 했더라고요. 뭐 사정이야 있겠지만 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불참자가 나온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홍문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 때 몇몇 의원이 나타나지 않거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과 자꾸 오버랩이 돼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불참이 예상은 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한 것 자체가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 자체에는 찬성을 한다고 했다면 자유한국당도 일단 참여를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해도 충분했을 텐데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에 국민들이 진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예상됐었던 거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보이콧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거 내고 나서 보이콧할 건데 국회하고 대결 구도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게 뭐 대결 구도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하고 약속을 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헌안을 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헌법에 보면 130조에 이제 공고일로부터 60일에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헌법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표결에 붙인 것이지 무슨 뭐 야당 놀리려고 붙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개헌안이 실패하게 된 어떤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야권이라든지 정치권의 행동 양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법안 같은 거 처리하면 뭐 해주겠다. 라고 해놓고 막상 처리하면은 니들이 처리했지 내가 처리했냐 뭐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제법 많았거든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약간의 대결 구도가 가더라도 누구의 잘못이었다 누구의 의사 때문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절차상으로도 이게 맞는 거고요. 굳이 처리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인데 80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동의하는 바이고. 그러면 새로운 개헌안이 나와야 되는데 청와대 안은 이제는 뭐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그렇죠. 국회에서 자기들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안을. 그렇죠. 그게 될 것인가. 뭐 선거 끝나고 한다는데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요. 사실상 국회 헌정특위가 1년 6개월 전에 지금 뭐 가동이 됐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 느껴지고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뭐 만나서 밥만 먹었냐 이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대한 그 진정성을 의지를 믿는 확인하고 싶다면 따라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헌특위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개헌특위가 공전하게 된 이유는 이 자유한국당 측에 좀 책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각제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기를 보고 자꾸 유리한 시기라든지 여론을 반전시킬 시기를 자꾸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조짐이 없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이원 집정제니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욕심인데 내각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시간을 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2020년 총선과 함께 하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2년 정도는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개헌만으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큰 선거랑 같이 엮어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지금도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걸 또 비토를 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어떤 정치적인 셈수가 또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2020년 이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대권
후보들이 또 이런 부분을 또 반대할 수도 있어서 마냥 그렇게 평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뭐 과거에도 계속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총선 때 맞춰서 개헌하자, 대선 때 개헌하자. 매번 그런 그 스케줄은 나왔는데 실제로 개헌에 합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헌안을 바라보는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밀실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밀실에서 개헌해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계 개편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뭐 속도가 더 빠르게 또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지방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예측이 불가능하면 이제 또 그런 구조에 따라서 또 이제 계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뻔히 보이는 결과가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개헌을 또 이슈로 해가지고 또 이런 뭐 정치적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풍계리. 취재단이 오전에 풍계리 인근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어떻게 한답니까? 오늘 한다, 글쎄요. 내일 한다, 뭐. 예. 뭐 사실 뭐 정상적인 스케줄대로라면 지금쯤 폭파가 이미 진행이 돼서 뭐 소식이 속보가 좀 들어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폐기 시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으로 이제 현지죠. 그러니까 네. 이 풍계리 부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이 되기 전에 폐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비는 다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폭파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참 밀당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뭐 네. 김정은 위원장 참관 만약 오늘 한다면은 네. 그런 가능성도 언급은 있던데요. 그 일부 이제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새로운 관측 시설이 설치된 걸로 보였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비를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도단이 생중계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도단한테 지금 뭐 원산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제 그 폭파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3시 30분 정도에 풍계리 근처에서 어느 정도 무슨 이렇게 지진파 같은 그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해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오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그 기상 조건도 있지만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걸 예정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 폭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시에 폭파를 했다면 사실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12시간 있으니까 아마 오늘 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새벽 1-2시쯤이면 속보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뭐 그 기자단이 국제전화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못 들고 가고 아무것도 그렇죠. 못 들고 갔나 보네요. 일단 핸드폰은 가지고 가게 했는데요. 네. 거기가 너무 오지라서 신호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촬영들은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전송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위성 전화가 있었으면 가능한데 위성 전화는 이미 이제 입국 당시에 거의 다 뺏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통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3시 했다 해도 빨라야 내일 새벽이다. 그렇죠. 공개를 새벽 1-2시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북한 관영통신이라든지 방송에서 폭발을 했다라는 장면을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 풍계리까지 가는 열차가 이 선로가 낡아가지고 속도가 30km밖에 안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다 창문을 블라인드에서 밖을 못 보겠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45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인데 40km니까 1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풍경도 보게 해줄 법도 한데 뭐 노출을 좀 하기를 좀 꺼렸는지 어쨌든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뭐 군사 시설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조금 북한에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주민의 어려운 삶 이런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사실 그 풍계리가 사실 그 지도상에서 보시면 그 어디냐면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한복판이고 해발 고도가 거기가 그 산이 2200m짜리고요. 주변 다 1000m짜리 봉우리이기 때문에 거기 군사시설이 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낙후됐다든지 보여주기 싫은 또는 창피한 장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고백하기로도 교통 관련된 인프라가 참 부족하다. 민망한 수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사진이 찍혀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자들은 꽤 고생한 것 같아요. 기차도 몇 시간씩 타야 되고 또 내려서 또 등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기자 입장으로서 그래도 한번 가는 게 낫죠, 저런데. 그럼요. 이게 아마 평생에 남을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비유를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9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기 그 대검에 출석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얘기를 지금도 저도 합니다. 그 당시 어쨌다 막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 그 천안함 사건 때 뭐 백령도 간 얘기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데 거기랑 비할 게 아니죠. 북한 가가지고 풍계리의 그 핵폐기장을 봤다면 글쎄요, 뭐 자손 만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산 호텔에서 기자들이 밥을 먹었는데 대접은 꽤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뭐 러시아 기자 말로는 아침으로는 신선한 과일, 점심으로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 마치 왕족처럼 대접받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다 새로 만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 냄새가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급하게 급조했을 수도 있겠네요. 급조했을 수도 있고 온다고 그러니까 새 단장을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장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볼 경우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일정한 프로세스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핵 시설물도 폐기하고 그리고 억류됐던 미국인들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볼턴을 중심으로 한 매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좀 외무성에서 강성 발언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 편을 절대 드는 건 아닌데요. 뭐 북한의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상 뭐 사람으로 치면 돌멩이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화해하자는 건데 일단 돌멩이 안 내려놓으면 뭐 항복을 일방적으로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멩이 내려놓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한 것도 그 김 원장의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뭐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한쪽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뭐 바로미터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놓고 북한의 김정은의 진정성이 있더라라고 말한다면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쉽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 사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검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더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결과물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얘기로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가 과거에는 선거에서 한번 패배하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집을 한 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누가 봐도 그냥 2, 3등 싸움이고 이런 것 같은데도 막 이제 후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선거 투표율, 득표율이죠. 네. 15%를 얻으면 선거에서 내가 쓴 거를 다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를 하면 다 이제 적법하게 쓰였기만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는데 말이 15%가 쉽지 이게 정말로 후보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뭐 0.몇% 차로 뭐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에서 15% 미만을 득표를 하면 절반은 돌려주지만 이것도 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교육감 선거랑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명도가 없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후보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대북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선거에 관련된 뭐 민주당의 지지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제 신생 후보들은 되게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교육감이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죠. 예. 선택할 수 있는 또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도 한번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선거 열풍이 필요하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니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들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어머니들은 알 것도 안 아버지는 안다고. 예. 그게 뭐 요새는 뭐 아버지들은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남녀 차별 발언 아닙니까?
뭐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 저도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윤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7시 뉴스를 듣지 않고 7시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